억새. 이도수는 1987년 10월 4일 서울 도봉구 북서동 엔젤 요양원에서 72세로 죽었다. 이도수는 마동수가 죽은 뒤에 8년을 더 살았다. 이도수는 그 8년 중 7년을 요양원에서 보냈다. 치매와 선망이 겹친 말년은 느렸다. 마차새는 아침 7시에 요양원 당직 간호원의 전화를 받았다. 간밤에 마신 양주가 가짜였던지 마차새는 두통에 시달리며 뒤척이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 마차새는 어머니의 죽음을 직감했다. 이도수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아, 네, 제가 아들입니다. 아침 회진 때 방에 들어가 보니 돌아가셨더군요. 아, 네. 주무신 줄 알았어요. 뒤챈 흔적이 없었습니다. 장수하셨네요. 간호원은 장례에 따른 절차를 말해주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이도순이 요양원에서 지낸 7년 동안에 마차새는 장춘무역의 구매과 대리를 거쳐서 인사부 차장으로 승진했다. 장춘무역과 퍼시픽 파라다이스 사이의 거래 물량은 계약 초기보다 40배 이상 늘어났다. 마차새는 현장 담당에서 관리부서 쪽으로 전보되었는데 마장새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오장춘은 현지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마장새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마장새와 마차새가 남태평양의 현지에서 마주칠 일은 없어졌다. 장춘무역은 연 매출 신장률이 200%가 넘었고 직원 120명을 고용했고 신산업개발 부분에서 최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돼서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고 국책은행으로부터 저리융자의 특권을 받았다. 이도순이 죽던 날 장춘무역의 임금 협상이 타결되었다. 노조의 임금 인상안과 회사의 구조조정안이 부딪히면서 협상은 5개월을 끌었다. 저녁부터 룸살롱 2군데를 돌면서 노사 화합 파티가 열렸다. 노사 양측 간부들이 머리에 단결띠를 두르고 룸살롱에 모여서 술을 마셨다. 인사부 차장 마차새는 술자리에 끼지 못했다. 마차새는 카운터 옆방에서 술자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혼자서 마셨다. 노사 화합 파티는 새벽 2시에 끝났다. 마차새는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했다. 마차새는 택시를 불러서 노사 양쪽 간부들을 귀가시켰다. 마차새는 새벽 3시에 귀가했다. 벨소리에 깬 박상희가 잠옷차림으로 나가서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요즘 매일 늦네. 오늘 임금 협상이 겨우 끝났어. 술 먹는 게 협상이야? 양쪽이 함께 썩어야 서로 편한 거지. 눈이는 어때? 열은 다 내렸어. 기침도 멎고 초저녁부터 잘 자네. 눈이는 주먹을 쥐고 잠들어 있었다. 마차새는 눈이의 주먹을 펴주었다. 손금을 따라서 땀방울이 맺혔고 자면서도 악력이 있어서 눈이의 잠든 손이 마차새의 손가락을 쥐었다. 박상희가 말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애 만지지 말고 빨리 자. 아이도 살기가 힘든 것인지 마차새는 자리에 누워서 손가락에 와닿던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침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마차새는 어머니는 오래전에 죽었고 그 소식이 뒤늦게 도착한 것 같았다. 마차새의 눈이 젖어왔다. 눈물은 메말라서 겨우 눈을 적셨다. 장수하셨습니다 라는 간호원의 말이 귓가에 남았다. 죽음이 느리게 다가온 만큼 어머니는 장수한 셈이었다. 어머니는 느릿느릿 죽었다. 박상희는 아침을 준비하느라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고 있었다. 마차새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마차새가 부엌을 향해서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대.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 박상희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와서 마차새의 머리를 안았다. 마차새의 머리카락에 간밤 룸사롱의 담배 냄새가 절어 있었다. 박상희가 말했다. 슬프지만 나쁜 일은 아닐 거야. 우선 국을 마셔. 박상희가 부엌으로 가서 국을 퍼왔다. 산나물에 모시조개를 넣고 끓인 된장국이었다. 국물은 포근했고 술에 비틀린 창자를 적셨다. 어머니는 장수했다. 박상희는 눈이의 머리채를 빗겨서 두 갈래로 따았다. 눈이는 거울을 이쪽 저쪽으로 들여다보고 머리를 숙여서 가르마를 살폈다. 눈이가 앞니로 실핀을 벌려서 옆머리에 찔렀다. 눈이가 태어날 때 이도수는 요양원에 있었다. 눈이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었다. 박상희는 눈이에게 할머니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눈이가 유치원에서 할머니라는 인간관계를 알고 와서 우린 할머니 없어? 라고 물었을 때 박상희는 아파서 요양원에 계신다라고 말해주었다. 눈이는 감기가 걸려서 이틀 동안 유치원에 가지 못했다. 감기가 낫자 눈이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입맛이 살아나서 잘 먹었다. 박상희는 자궁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으로 갔고 마차새는 눈이를 자동차에 태우고 유치원으로 갔다. 부부는 요양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유치원 마당에서 여교사가 먼저 온 아이들을 데리고 춤을 추고 있었다. 여교사는 동요를 틀어놓고 아이들 앞에서 동작을 해보였고 아이들 5-6명이 여교사를 따라 춤추었다. 뒷동거리다가 넘어지는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눈이는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춤추는 마당으로 달려갔다. 마차새는 11시쯤 요양원에 도착했다. 박상희가 먼저 와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생각나? 무지 추웠지. 당신 병장 때. 아니, 상병 때야. 땅이 얼어서 곡괭이가 튕겨졌어. 오래전인데 바로 어제 같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느껴질 거야. 두 죽음이 있다 있는 것처럼. 그럴까? 죽음에도 인연이 있나? 없을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 묻지 말라고 그랬어. 마차새는 요양원 원무과에 가서 밀린 요양비와 처치료를 정산했다. 한 달 요양비가 15만 원이었고 치료비와 검사비는 별도였다. 형제는 요양비를 반씩 분담했다. 마장새는 자신의 몫을 직접 요양원으로 송금했다. 괌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사무소에 지시해서 돈을 보내왔다. 마장새의 송금은 날짜를 어기지 않았다. 요양원은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마장새는 장례 비용의 계약금을 치렀다. 이도순의 빈소가 차려졌고 병원 직원이 그 뒤쪽 냉동실로 이도순의 시신을 옮겨왔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입관대 하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절은 빠르고 가볍게 이승의 흔적을 지워주는 것이었다. 죽은 어머니도 거기에 동의할 것이었다. 마차새 부부는 빈 빈소의 영정 옆에 앉았다. 아침에 비가 개어서 창밖으로 도봉산 선인봉의 가을빛이 선명했다. 젖은 바위가 등푸른 생선처럼 번쩍였다. 마차새는 산봉우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봉우리에는 삶과 죽음이 없었다. 박상희가 말했다. 형님한테 알려야지. 마차새의 정신이 산봉우리에서 어머니의 빈소로 돌아왔다. 알려야지. 안 오더라도 아마 안 올 거야. 아버지 때도 안 왔잖아.
형님은 한국이 싫은 건가 가족이 싫은 건가? 둘 다 무서운 거야. 아버지도 그랬어. 물려받은 거지. 난 형을 이해할 수 있어. 당신은 어때? 사는 자리에 무슨 좋고 싫고가 있나?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 박상희가 팔을 뻗어서 마차새의 손을 잡았다. 박상희가 손에 힘을 주었다. 영정 속에 이도수는 흰 머리카락 한 올이 이마 위로 흘러내려 있었다. 이도수는 단신 월남에서 연고자가 없었고 문상올 사람도 없었다. 마차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오장춘 사장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고 휴가를 요청했다. 사장님만 아시고 회사에 말을 내지는 마십시오. 아니 왜? 어머니의 뜻입니다. 부탁입니다. 그건 안 돼. 부조금은 챙겨야지. 오장춘은 회사 직원들에게 알렸고 거래처와 동업자 조합과 유관부서 공무원들에게 알렸다. 이틀 동안 마차새는 문상객을 맞아 맞절을 했고 부조금을 받았다. 문상객들은 육개장을 먹으면서 불안정한 환율과 운송료 폭등 등을 개탄하고 돌아갔다. 하춘파는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춘파는 마차새의 월급날 회사에 나타나 용돈을 몇 번 받아간 적이 있었다. 마차새는 하춘파가 죽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발인 날 아침에는 문상객이 오지 않았다. 요양원에서 화장장을 알선해 주었다. 장의차에는 마차새 부부와 눈이가 탔다. 아침에 박상희는 눈이의 머리를 따주면서 할머니가 죽었다고 말했다. 오늘은 유치원 가지 말고 엄마 아빠랑 가자. 눈이는 할머니의 죽음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 거야 엄마? 화장장으로 가는 거야. 화장장이 뭔데? 불에 태우는 거야. 눈이는 불이라는 말에 즐겁을 했다. 박상희는 눈이가 죽음을 생물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정도로만 이해해 주기를 바랬다. 불이 그 개념을 깨뜨려서 눈이를 겁에 질리게 하는 모양이었다. 무서워하지 마. 죽은 사람은 뜨겁지 않아. 춥지도 않고. 관이 소각로로 들어갈 때 마차새 부부는 2번 절했다. 눈이는 절하지 않고 돌아서서 울었다. 마차새의 눈이 젖어왔다. 소각은 2시간 만에 끝났다. 마차새는 어머니의 죄를 화장장 납골당에 맡겼다. 화장장에서 내려오는 언덕에 억새가 피어서 바람에 흔들렸다. 억새꽃이 부풀었고 그 속에 가을빛이 자글거렸다. 시든 줄기가 바람에 끄달리면서 바람을 버티고 있었고 꽃이들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억새는 꽃이 아니라 꽃의 혼백처럼 보였다. 오후에 들어오는 장의차들이 줄지어 언덕길을 올라서 화장장으로 들어갔다. 장의차의 대열은 국도 분기점까지 이어졌다. 사람이 죽어도 혼백에는 이승의 흔적이 묻어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박상희는 흔들리는 억새를 보면서 생각했다. 박상희는 그 생각을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마장새는 섬의 남쪽 해안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물가에 처박힌 자동차 고철을 물 밑으로 밀어 넣는 작업이었다. 마장새는 보트에 강력한 모터를 붙였다.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폐차에 와이어를 걸어서 당기면 폐차는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으나 말이 새 나가면 현지 감독관청에서 조사를 나올 것이고 물 밑에 밀어놓은 고철을 다시 건져 올려서 선적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중장비 대여료와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었다.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서 초면에 돈으로 뭉개기도 쉽지 않았다. 마장새는 현지인 인부를 고용하지 않고 한국에서 데려온 인부 3명을 데리고 작업했다. 오장춘과 사업계약을 맺은 뒤 5년 동안 거래량은 첫 해보다 40배가 넘었고 섬의 고철 물량도 바닥이 나고 있었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마장새는 보트를 선착장에 붙였다. 마장새는 선착장에 앉아서 인부들과 말린 생선을 안주로 보드카를 마셨다. 고철 사업이 끝나면 이 섬에서 마장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마장새는 폭양이 내리쬐는 열대 바닷가에 혼자 앉아있는 여생을 생각했다. 고깃대가 지나가느라고 가까운 바닷물이 들끓었고 거기에 노을이 비쳤다. 전화벨이 울렸다. 윙윙거리는 장거리 전화의 소음에서 마장새는 어머니의 죽음을 직감했다. 그 느낌은 태평양을 건너서 서울에서 오는 전류 같았다. 마장새는 안주를 씹으면서 전화를 받았다. 야, 나야. 무슨 일 있냐? 엄마가 돌아가셨어. 지금 화장 치르고 내려가는 길이야. 마장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죽음에 의해서 인연의 사슬이 단절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서울과 남태평양의 섬 사이에 바다가 증발해서 한반도와 섬이 들러붙는 느낌이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마차새가 말했다. 형, 들었어? 다시 말할까? 들었다. 네가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 돈 좀 붙여줄게. 마장새의 대답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와 똑같았다. 마차새 일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버스 안에서 눈이는 잠들었다. 박상희가 마차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형님은 잊어버리고 오늘은 집에 가서 일찍 자. 서울 외곽에서부터 차가 밀렸다. 차들의 후미등이 교량 위로 길게 이어졌다. 뻥튀기 장수들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차창을 두드렸다. 택시 운전사들이 차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다. 잠든 눈이가 침을 흘렸다. 박상희가 눈이의 침을 닦아주었다. 마차새 일가는 저녁 8시에 집에 도착했다. 집안은 캄캄했다. 현관에서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 소파와 TV, 냉장고와 식탁, 가스레인지, 실내에 널어놓은 빨래가 눈에 들어왔다. 박상희는 졸려서 누우려는 눈이를 욕실로 몰아넣었다. 눈이는 손발만 씻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요양원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고인의 유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마차새는 유품 중에서 유족이 챙길 것은 없으니 병원에서 모두 소각해달라고 말했다. 마차새의 새벽 꿈에 지평선까지 억새밭이 펼쳐지고 그 너머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림자가 흘러갔다. 그림자들은 서로 부르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마차새는 뭐라고 짓거렸는데 목소리는 가위 눌렸다. 박상희가 잠꼬대하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남편의 팔다리는 가늘고 피곤해 보였다. 박상희는 이불을 당겨서 그 팔다리를 덮었다.